안녕하세요. 사건 추적 15분의 이하나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죠.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과 수원, 충북 청주 등 자신이 살았던 곳 인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5건을 두고 모두 내가 저지른 일이다 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하나의 사건 추적 15분, 오늘은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3부입니다. 순박한 시골 청년이자 착한 아들, 그리고 모범수라고 불렸던 이춘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다른 사건들도 다뤄봅니다. 이춘재는 자백합니다. 그가 자백한 사건 가운데는 8차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8차 사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방범죄다,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됐던 사건인데요. 자, 가능성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춘재가 거짓 진술을 했거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았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하나인 8차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88년 9월입니다. 당시 13살이던 박양은 화성군 태안읍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고요. 경찰은 당시의 사건의 범인을 농기계 수리공인 22살 윤모 씨로 지목을 합니다. 왜 윤모 씨로 지목을 했느냐?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털이죠. 이 털에 티타늄 성분이 발견이 돼요. 털에 티타늄 성분이 발견됐으니까 뭔가 중금속을 다루는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라고 경찰은 추측을 했고요. 중금속을 다루는 생산업체 종업원들의 채모를 가져다가 분석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농기계 수리공인 22살 윤 씨에게서 같은 중금속 성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을 합니다. 맞아요. 그 13살 박양을 죽인 건 저예요. 라고 자백을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아요. 그게 몇 년도냐면 1988년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22살. 하지만 그는 2003년에 한 언론에서 자신은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피해자 오빠와 친구 사이였을 뿐 피해자인 박양을 본 적조차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경찰이 조사를 했을 당시에 나를 고문했다, 나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뷰는 당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굉장히 잔인한 13살 소녀를 살인한 살인자의 변명쯤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윤 씨는 2010년이 되어서야 가석방 출소를 합니다. 자, 1988년 22살의 윤모 씨는 88년에서 한참 지난 2010년에서야 출소를 해요. 자, 당시 상황은 과학 수사가 굉장히 낙후돼 있었어요. 그리고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 씨는 처음에 굉장히 그 범행 사실을 부인했어요. 왜냐?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에 윤 씨는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전혀 범죄 전력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아니야, 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보고 따라한 모방 범죄자야 라고 여겼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나와요. 범행 현장에서 윤 씨의 지문도 나왔다. 그리고 소아마비로는 다리는 불편하지만 팔힘은 세니까 담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씨가 범인이다. 자, 1988년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과학 수사였어요. 뭐가?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이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건 현장에서 채모가 나왔는데 그 채모를 분석한 거예요.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으로. 그랬더니 중금속 성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용의자들의 털을 채취해다가 중금속 성분이 어떤 게 나왔나 봤더니 윤 씨 털하고 일치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춘재가 8차 사건이 본인의 사건, 본인의 범행이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20년이 넘게 옥살이를 한 윤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그 당시에 경찰은 강압 수사와 부실 수사를 한 게 됩니다. 논란을 피할 길이 없어지죠. 자, 당시 윤 씨를 검거한 공로로 수사팀 4명은
1계급 특진을 했어요. 상 받았어요. 자, 그래서 경찰은 지금 난리 난 거죠. 이춘재 진술의 재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재검증의 결과에 따라서 윤 씨가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거냐 안 한 거냐도 달려 있어요. 자, 만약 윤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입증이 된다면 국가는 이걸 배상해야 됩니다. 이걸 형사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의 5배까지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올해 안에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안에 경찰이 재수사를 하고 결론이 나왔는데 정말 그 사건이 사실은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이고 8차 사건의 범인이 윤 씨가 아니었어. 그래서 윤 씨가 22살 때부터 시작해서 억울하게 20년이 넘게 옥살이를 한 거다. 최종 무죄다라고 선고가 되면 윤 씨는 최대 25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최대 배상금입니다. 자, 현재 윤 씨는 당시 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25억 원의 배상금을 받는다면 과연 억울한 옥살이를 20년 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싫습니다. 당시에 잔인한 살인사건들이 이어졌어요.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8차 사건이 윤 씨의 사건인지 이춘재의 사건인지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건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박준영 변호사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춘재가 8차 사건이 자신의 사건이라고 자백을 했고 기존 수사 기록을 살펴봤는데 이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윤 씨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8차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춘재의 자백으로 여러 사건들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1988년 역시 아까 8차 사건과 같은 시기예요. 수원 화서역에서 발생한 여고생 김모양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모양 살인 사건 또한 이춘재는 죄가 있는데요?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대체 몇 명을 죽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화서역의 논 근처, 지금은 이제 수원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1988년 당시에는 수원, 잠실 많은 도시들이 그 논밭이었어요. 수원 화서역 근처에 논이 있었는데 그 논 근처에 18살 여고생이 속옷으로 재갈이 물리고 그러니까 여고생의 속옷으로 입속을 채워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손이 결박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모습 때문에 이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연장 아닌가? 라는 사건 추측이 있었어요. 사건 당시에. 그래서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화성이랑 수원이랑 행정구역이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원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원 경찰과 화성 경찰이 공조 수사라는 걸 해야 돼요. 같이 수사 자료를 공유하고 뭔가 협력해서 수사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많은 수사 영화에서 봤듯이 다른 구역 내에서의 경찰의 사건 내용의 공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어디서 사건을 해결하느냐가 경찰들에게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 수원과 화성의 공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고 모방범이다 라고 하면서
16살, 당시 1988년 당시에 16살인 명모군을 붙잡아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 검증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6살짜리 남자애를 데려다가 야, 너 어떻게 죽였는지 다시 재연해봐. 이거 뭔지 아시죠? 현장 검증. 현장 검증하는데 이 16살 남자애가 제가 안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이 얘를 잡아요. 그러면서 때려요. 그런데 이 16살짜리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당시에 고문치사에 연루된 경찰관은 3명, 그 3명이었는데 3명은 폭행치사, 때리다가 실수로 죽였다라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사는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건도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이다 이래버리면 16살인 명모군도 굉장히 억울하게 조사를 받다가 고문을 당하다가 심지어 현장 검증 현장에서 도망가려다가 죽게 되는 거죠. 이 사건 과연 이춘재가 수원에서 저지른 사건이 맞을까요? 자, 또 다른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7차 사건 발생 10여 개월 뒤인 1989년 7월입니다. 자, 좀 전에는 8차 사건이 일어났던 1988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8차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제외했었죠. 그래서 7차 사건 발생 10여 개월 뒤라고 먼저 명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기록들은 시간 순서예요. 88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번에 89년으로 가겠습니다. 1989년 7월에 또 다른 여고생이 죽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야산 및 농수로예요.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여고생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88년에 수원에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었죠. 이번에는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야산 및 농수로에서 또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당시 여고 2학년이었던 정량은 집에 오던 중에 실종됐어요. 그리고 실종된 지 6일 만인 7월 9일에 오후 3시쯤 수원시 오목천동의 농수로 바닥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당시 시체의 상태는 어땠냐면 사체 상태는 가슴과 등에 흉기로 찔린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습니다. 시신 부근에는 흰 양말 한 짝과 흰색 구두 한 켤레가 발견됐지만 그녀의 옷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이 사건 현장은 지리적으로 어디냐? 사건 현장은 화성 4차 살인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단순한 건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당시 경찰들이 판단할 때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니까 화성에서만 일어나야 돼. 수원하고 화성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데 벌써 수원에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화성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니까 아니야, 화성 사건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건 현장은 화성 4차 살인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화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화성 사건이 아니다라고 당시에는 판단이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판단해 보건대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이 아닐까라고 추측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건을 공개합니다. 일명 청주 여공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1991년입니다. 이춘재가 결혼을 하면서 청주로 이사 갔던 걸 기억하시죠? 1991년 1월에 청주 가경동 택지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관속에서 17살의 여공이 강간 살해된 채 발견돼요. 자, 이춘재의 약간 살인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체 상태가 어땠냐면
지름 1m 정도의 콘크리트관 속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17살의 박양은 속옷으로 입이 틀어막혀 있었고요. 재갈을 물린 상태였고 양손을 뒤로 묶인 상태에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박양은 성폭행 당한 뒤 목 졸려 숨졌다라는 소견이 나왔어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 경찰이 박양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공사 현장 근처 마을에 30대 여성이 강도를 당했는데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체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그 여공, 17살의 여공이 콘크리트관 속에서 발견되기 전, 사체가 발견되기 하루 전날 30대 여성이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사서 집으로 가다가 한 남성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납치당한 장소에서 한 100m 떨어진 하수관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여성이 입고 있던 스타킹과 바지로 손과 발이 묶이고 여성이 소지한 현금과 반지를 뺏겨요. 그리고 이 여성을 강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잠깐 범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여성이 극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괴이한 것은 극적으로 살아난 이 30대 여성이 이상해요. 제가 납치를 당해서 끌려갔는데요. 그 하수관에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진술을 해요. 그래서 경찰은 박양을 먼저 납치를 해놓고 이 여자도 납치한 것 같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19살의 박군을 검거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조금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판단되지 않았어요. 화성이 아니어서. 조금 시체의 상태가 연쇄살인 사건과 달라서. 그러면 경찰이 범인을 잡아다가 넣는데 이상하게 이 범인들이 젊고 힘없는 남자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첫 번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씨 22살이었고 다리를 저는 장애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 검증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숨져버린 친구도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수관에서 청주 여공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박군은 19살이었어요. 경찰은 박군을 검거하면서 어떻게 범행 경로를 발표를 했냐면 1월 26일 귀가 죽이던 박양을 위협해서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손발을 끈으로 묶고 폭행을 하다가 반항을 하니까 속옷으로 입을 막고 목 졸라 숨지게 한 거다 라고 결론을 지어요. 하지만 박군은 사건 당시에 구속 상태였습니다. 자, 사건 발생 1년 전인 1990년 8월 초부터 1991년 1월 중순까지 무려 12차례에 걸쳐서 박군은 절도행각을 벌여요. 그래서 구속됩니다. 그리고 기소되고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어요. 자, 1월 중순까지 수감 중이었어. 근데 경찰은 박군에게 놀랍게도 범행 일체를 자백받습니다. 그리고 박군의 죄에다가 강간치사 혐의를 추가해요. 그렇게 재판에 넘겨지게 된 19살의 박군. 검찰 측은 담당 검사와 박군이 대화한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그 당시에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서 그 녹음 테이프가 무효가 돼요.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이거 미란다 고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걸 고지하지 않고 말해라고 했던 녹음 테이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거 자료로 무효가 돼요.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피의자 신문 조서와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1993년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박구는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이게 미제 사건이 돼버려요. 청주 여공 사건이. 그리고 박양의 부모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증거가 부족했던 거야. 아, 그때 그 녹음 자료가 잘못됐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범인은 박군이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춘재가 청주 여공 살인 사건이요? 그거 제가 그런 건데요? 그거 당시에 제가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추적을 해드릴 건데, 추적하기 전에 사건이 무효화되는 과정에서 이 하나의 추측을 조금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모종의 거래가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야, 너 이거 자백해서 네가 뒤집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형량 좀 줄여줄게. 이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만약 드라마에서 있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이런 거죠. 야, 너 어차피 이때부터 이때까지 절도 행위가 있어가지고 너 어차피 옥살이 해야 되잖아. 처벌 받아야 되잖아. 너 만약에 그 살인사건 네가 했다고 자백하면 우리가 그 자백을 무효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경찰은 무슨 이득이 있냐고요?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건의 범인은 잡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미제 사건으로 그냥 남아버리는 거야.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우, 범인 잡아주세요 하고, 사건은 미제 사건이니까 완전 종결은 안 될지라도 범인 잡아주세요 하고 경찰을 막 원망할 거 아니야. 언론사도 막 원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잡았어요.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이거는 법의 문제입니다. 저희 경찰은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그냥 드라마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왜? 너무나도 드라마스럽게도 범인이 분명히 지가 죽였다고 자백을 했는데 검찰이 미란다 고지를 안 해서 그 자백이 무효가 돼버리네? 비슷한 이유로 증거 자료가 다 무효가 돼버리네? 범인이 무죄가 돼버리네? 거래가 없었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정말 수도 없이 미란다 고지를 하는 검찰이 녹음 테이프를 실수했을까? 녹음 테이프를 만약에 실수했다 칩시다. 그러면 법정에 제출하기 전에 그거 아무도 안 들어볼까요? 들어봅니다. 왜? 녹음 테이프는 반드시 텍스트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테이프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테이프와 그것을 텍스트화한 문서가 같이 제출이 돼요. 근데 그걸 텍스트화하는 사람은 몰랐을까요? 밥 먹고 이것만 하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거 무효되겠는데요? 다시 자백 받죠? 안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냄새가 난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냥 추측이에요. 워낙 오래된 사건이니까 알 수 없죠. 여기까지는 그냥 저의 뇌피셜이고요. 계속해서 이춘재의 자백과 당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주 여공살인 사건. 시체는 30대 여성이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옆에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 라는 진술에 의해서 발견됐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건을 좀 더 추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 30대 여성이었던 목격자가 있었어요. 왜? 납치됐잖아. 100m를 끌려갔잖아요. 범인의 인상 차기는 30대 남성이었고 170cm 정도의 키를 가진 남성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뭐 약간의 이춘재의 키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당시 사건 현장이 공사 현장이었고 가로등이 공사 현장이니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연령을 약간 높게 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춘재는 20대였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했던 사람은 19세예요.
19세 남자를 30대로 진술하기는 쉽지 않죠. 30대 그 피해자의 목격자 진술은 그 당시 19세 그 남자 박군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또다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1991년이라고 했잖아요. 1991년에는 이춘재가 청주에 있었어요. 청주에 있는 골재 회사에 취직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결혼할 아내가 그 청주시 골재 회사의 경리였어요. 그래서 아내와 교제하던 시점에 청주와 화성을 오고 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춘재는 충분히 근데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결혼할 여자와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 여친과 데이트를 가는 길에 여친과 데이트를 마치고 오는 길에 여성을 살해했다는 것.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시기에는 이춘재가 청주와 화성을 오가는 시기였고 이춘재가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동선 내부였습니다. 이춘재의 자백, 청주 여공살인 사건, 그것은 이춘재의 범행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춘재의 자백에 대한 이야기 오늘 사건 추적 15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춘재가 자백한 마지막 살인 사건에 대해서 추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1991년이었죠? 이번에는 1992년입니다. 6월 24일이에요. 청주시 복대동에서 가정주부가 피살된 사건입니다. 28살의 피해자는 한 상가주택에서 하의가 벗겨지고 아래 옷이 벗겨지고 전화줄로 목이 졸린 채 살해당했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뭐라고 추적을 했느냐? 현장 지리에 익숙한 사람의 소행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가는 걸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청주시 복대동에서 가정주부 28살의 가정주부가 피살된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어디냐면 이춘재가 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4년에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아내의 동생인 처제를 강간하고 살해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런데 1994년에 처제를 살해할 당시의 자택과 지금 말씀드리는 이 1992년 복대동에서 가정주부 피살 사건의 장소가 직선거리로 고작 400m였어요. 처제를 죽였을 당시 이춘재는 어떻게 했냐면 처제의 시신을 유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유기를 했냐면 철물점이에요. 400m 정도 거리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춘재의 범행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처제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한 철물점과도 비슷한 거리거든요. 자, 당시 이춘재는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91년 전후로 화성과 청주 공사 현장을 오가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청주와 화성을 오가면서 일하면 왔다 갔다 움직이고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일도 힘들잖아요. 그 힘든 와중에 양쪽을 오가며 범행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의 범행은 어디까지였던 걸까요? 자, 청주에서의 범행을 정리하자면 청주 처제 살인사건까지 포함해서 총 3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화성에서 10건, 수원에서 2건. 이렇게 그는 총 15건의 살인사건을 자백합니다. 자, 이 그림은 숫자로 본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의 범행 기간은 고작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적어도 15명을 죽인 겁니다. 범행 자발적 자백까지 경찰 대면 조사는 9차례였고요. 이춘재가 자백한 피해자 수는 15명. 화성 연쇄살인 사건 1차 사건 당시 이춘재의 나이는 23살. 그는 25년간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인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사건 자백한 것만 무려 30건입니다. 적어도 30명의 여성은 그의 범죄로 인해 무척 고통받으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못 사는 여성들도 있고요. 자, 그의 입을 통해서 그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건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 여기서 이렇게 죽였고요. 이렇게 죽였어요. 그 사건 제 거예요. 라고요. 제가 사건 추적 이춘재 2부에서 그의 어머니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에요. 우리 아들 착해요.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어머니. 그 어머니는 이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왜 그거를 진작 못 밝히고 이제 와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춘재라는 괴물을 만든 데는 이런 어머니의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라면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죄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들을 꾸짖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이런 교육 태도가 이춘재라는 괴물을 만드는데 분명 일조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이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고요?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 확인이 되면서 세상에 완전한 범죄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걸 입증한 거죠. 정부든 경찰이든 내놓고 성과를 자랑할 수 없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왜? 너무나도 희생자가 많고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박수를 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과학수사가 이렇게 발전했으니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울릴 수는 있겠죠.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은 버리고 착하게 살자라는 이야기 말이죠. 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에서 1991년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군사정권 말기였어요. 강압적인 수사가 존재하던 시기였고 과학 수사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어요. 이 때문에 그 당시에 강압적인 수사, 그러니까 폭행이나 고문이 좀 흔했던 시기입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보듯이 죄 없는 남성들이 용의자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요. 조금 젊고 조금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을 잡아다가 범인으로 지목하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무려 2만여 명의 남성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그들 가운데 3천여 명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3,000명 중에 4명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단순히 이춘재만을 비난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남성들이 있었고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 고통을 길게 갖고 있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건 추적 15분, 이춘재에 대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고요. 아프리카TV에서는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생방송으로 사건 추적 15분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10분 순삭 이하나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매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